자, 이제 드디어 49강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예, 이게, 도저히, 영상을 어떻게 살릴 수가 없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해안지형, 우리 내용적으로는 마지막 설명인데요. 한국지리 배웠던 친구들은 아주 쉬울 것이고, 세계지리만 했던 친구들도, 예,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자,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 지형을 만드는 힘 이래 갖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파랑, 연안유, 조류, 바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 하나하나 보죠. 먼저 파랑. 우리가 파랑이라고 이제 지형학 용어에선 파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웨이브, 파도라고 많이 하죠. 자, 바람에 의해 물결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됐다. 그래서 이 파랑의 힘으로 그죠? 뭐 파랑이 쌓아놓은 곳, 파랑이 깎는 곳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연안류라는 게 있는데요. 이 연안류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해안과 나란하게 움직이는 바닷물의 흐름이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해안가가 있으면 자 해안가 이렇게 찰랑찰랑 해안가가 있으면 요 바닷물이 이렇게 해안과 평행하게 흘러가는 요런 힘들이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자세하게 그리면 자 이렇게 파도가 치고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하게 흐르는 요런 흐름, 연안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류는 밀물과 썰물이 반복되면서 밀물 때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나는 그런 것이 이제 갯벌이라 그랬는데 요런 데서 나타나는 바닷물의 흐름. 그래서 밀물 때 들어오고 썰물 때 빠지는 요런 힘을 조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안 지형에서 조류라고 하면 이거는 새라는 뜻이 아니고요. 밀물과 썰물의 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바람, 예, 뭐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람이 실려갖고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안의 모래를 이동시키는 게 바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해안 지형을 만드는 힘이 있고요. 자, 연안류 아까 그림 보기로 했었죠? 이렇게 파랑이 이렇게 불어올 때 연안류는 이런 식으로 바다 그 해안선과 평행하게 흐르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해요. 왜냐하면 파도가 쳤다가 철썩하고 돌아가면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도가 철썩하고 친 다음에 들어오는데 일부는 이렇게 옆으로 줄줄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파랑이 이렇게 해안가로 밀어닥칠 때 일부가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고 요 평행하게 움직이는 요 힘을 연안류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각각의 바닷가 지형에서 어디에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곧과 만에서의 지형 형성돼 있는데요. 우리가 곧하고 만은 많이 배웠어요. 자, 이렇게 생긴 바닷가 지형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육지고요. 바깥쪽이 바다라고 했을 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돌출된 곳 여기를 곧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곳에서는요 파랑 에너지가 집중돼요. 그래서 파랑 에너지가 이렇게 집중되면서 깎여 나갑니다.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 돌멩이가 막 만들어지고 그죠? 절벽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게 깎여 나가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파랑 에너지가 들어오다가 힘을 잃고 쭉 들어오다가 힘을 잃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모래톱 같은 게 쌓이는 그죠? 요런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암석해안이 발달하는 곳, 그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데 여기를 만이라고 하거든요. 이 만에서는 모래해안이 발달한다. 예,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습을 예전부터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 멋있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튀어나오면 곧,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만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수면 변동인데 요거 한국지리에서 은근 어려웠었죠. 우리가 빙기와 간빙기, 후빙기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 다음에 집안 자체가 융기하기도 했죠. 한국지리에서 경동성 요곡운동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융기되거나 가라앉으면서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일. 그 다음에 빙하기에는 많은 얼음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닷물이 줄어들어서 물의 양이 줄고 후빙기 때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일, 뭐 요런 해수면 변동도 해안 지형을 만드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지리 때도 이미 배웠어요. 이렇게 해수면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 대표적인 게 해안 단구였었죠.
그죠? 해안가가 융기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해안 단구 같은 게 전형적인 해안 지형의 어떤 해수면 변동과 관련된 지형입니다. 예, 뒤에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얘기 나오네요. 그죠? 뭐 해안 침식 작용이 활발해지고 단조로운 해안선이 형성되면서 해안 단구가 형성된다. 예, 요거 계속 나오죠. 자, 융기가 됐거나 그죠? 아니면 해수면이 내려갔어요. 상대적으로 요런 경우는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은 융기가 되면 그죠? 해안 단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한국지리 연계니까요.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고 한반도에서 이렇게 대규모 융기가 있어서 요 동해안 쪽에 해안 단구가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요 동해안 쪽에 해안 단구가 형성돼 있었다. 요런 거는 이제 한국지리에서 이미 한번 학습을 했었고요. 자, 그럼 해안 단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면 자, 처음에는 해수면이 여기 위치해 있고 이렇게 파랑이 이제 깎아 나가요. 자, 그래서 파랑이 깎아 나갔습니다. 파랑이 땅을 깎아서 파랑에 의해 침식된 넓은 땅,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깎여 나간 부분에 절벽이 만들어졌죠. 요 절벽을 해시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융기가 일어났어요. 땅이 위로 솟구쳐 오르면 여기는 과거에는 파식대였다가 그죠? 과거 파식대가 단구면이 되는 거죠. 단구라는 건 계단 모양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 모양의 땅이 형성되면서 파식대와 해식의 위로 다시 단구면이 관찰되는 이게 반복되면 단구면이 여러 개 보이기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 해안 단구라고 부릅니다. 예, 한국지리에서는 많이 배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파식대가 이미 하나 있죠. 자, 아래쪽에 파식대가 있고 이렇게 쭉 올라와서 단구면이 또 있습니다. 그죠? 이 위쪽이 단구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해안의 강릉 정동진 같은 데 가보면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침강 또는 후빙기 해수면 상승 시, 자, 요번에는 침강은 별로 없고 후빙기 해수면 상승 시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자, 아까 해안 단구는 주로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해안 단구는 주로 융기에 의해 생기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지형들은요, 주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 시에 생기는 일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복잡한 해안선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리아스 해안입니다. 자, 리아스 해안은 우리가 아마 한국지리 때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자, 이거 뭐냐면요. 자, 땅이 이렇게 평탄한 나름 이렇게 그냥 쭉 해안선이 이쪽이 육지고 여기 바다라고 했을 때 요런 게 생겨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강이 흐른단 말이죠. 강물이 이렇게 흘렀어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들었어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들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빙기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후빙기가 되면서 바닷물의 양이 많아진 거죠. 바닷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바닷물이 이게 넘치면서 육지 쪽으로 파고들 때 과거에 강물이 흘렀던 자리, 과거에 강물이 흘렀던 자리가 계곡이니까 아무래도 더 깊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깊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렇게 깊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강물이 흘렀던 그 골짜기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새로운 그 해안선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빨간 선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드나들미 복잡한 해안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그 강의 흔적이 바로 리아스 해안이고 여기서 그 하천이 이제 V자로 계곡을 파고 파고 들어간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복잡한 해안이 만들어졌고요. 이거 사례 지역으로 항상 잘 나오는 데가 에스파냐입니다. 에스파냐 북서 해안 여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우리나라의 남서 해안이 전형적인 리아스 해안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복잡한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네요. 자, 대한민국 통영시에 보면 과거에 이렇게 강물이 흘렀던 자리들은 전부 그죠? 강물이 흘렀던 자리들은 전부 바닷물이 들어와 있고 과거에 이제 높은 산이었던 곳들이 섬이라든지 반도의 형태로 매우 복잡한 그러한 형태를 가진 리아스 해안이 만들어졌어요.
자, 에스파냐 북서해안도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에스파냐 북서해안 쪽도 보면 예, 복잡하게 드나듦이 굉장히 복잡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례 지역으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복잡한 위성 사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똑같고요. 저 위치 여기 보시면 예, 요 지역입니다. 포르투갈과의 접경을 이루는 요 지역에서 많이 관찰된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오르인데요. 우리가 피오르는 이미 빙하 지형 때 한번 배웠어요. 자,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U자곡 또는 빙식곡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만들어지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좁고 긴 만이 형성된다. 그래서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예,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체크하고 넘어가죠. 피오르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 노르웨이의 속내 피오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북서해안을 보면 매우 복잡하죠. 그죠? 그 빙하가 있던 자리가 이제 빙하가 깎아놓은 자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거기에 이제 바닷물 들어오면서 피오르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피오르가 만들어져 있고 뉴질랜드 남섬해안도 보니까 예, 복잡한 드나듦이 매우 복잡한 이런 피오르가 관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안 침식 지형이라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랑이 깎아놓은 지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 개 지형인데 매우 쉬워요. 그냥 원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해안당군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해안당군 설명하느라 해시계랑 파식대도 설명드렸어요. 곳에서 그러니까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파랑에 의해서 깎여나간 넓은 땅을 파식대라고 하고 이 파식대 뒤쪽에는 당연히 원래 땅이었으니까 이 절벽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해시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과거에 융기를 겪었던 곳이라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해서 해안당구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 연한 어떤 암석이 있을 경우에 이 암석 틈으로 파랑이 계속 파고들어서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파랑이 여기를 이제 뚫어가지고 통과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sea arch 이거 무슨 욕 같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sea arch의 가운데 다리 부분이 무너지면 sea stack 뭐 이런 다양한 지형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림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해식에, 해식동, 파식대, 해안단구, 시스텍 전부 예, 간단히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헷갈려 할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름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한자로 된 이름들이라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 예, 요 이름들을 정확히 알아두시고 요 모양은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동진 있었는데 여기 보면 뉴질랜드 북섬에도 이렇게 해안당구가 펼쳐져 있죠. 파식대가 있고 파식대 위로 이렇게 단구면이 있고 해시계가 있고 그 위에 단구면이 펼쳐져 있는 예,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식대로 좀 유명한 데가 우리나라 부안이 있는 뭐 채석강 이런 데래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넓은 파식대가 펼쳐져 있고요. 자, 시스텍과 해시계로 유명한 데는 오스트레일리아의 12사도 바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사암이라고 해서 비교적 연한 돌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침식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서 시스텍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그 밖에 이렇게 해식에도 나와 있고, 그죠? 여기 이제 12사도 바위, 여러 바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크리스트교에서 말하는 12사도를 뜻한다고 해요. 그런데, 12개의 시스텍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침식되고 무너져서 다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죽기 전에 이 12사도 바위가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 한번 가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다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해안 퇴적 지형입니다. 아까 곳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고 만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다 했어요. 자, 그래서 만에서 퇴적되는 것들을 보니까 사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래사장입니다. 사빈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요. 영어 표현이 훨씬 익숙하죠. 자, 해안을 뜻하는 비치가 바로 이 모래사빈, 모래사장 이고요. 이 모래사장에서
쌓인 모래가 뒤쪽으로 날려서 언덕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생겨난 언덕을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우리 건조 지형에서의 사구는 뭐라 그랬어요? 바르한이라고 했죠. 자, 해안사구는 그냥 해안사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이 생겼을 때 이 만의 입구를, 자, 여기가 만인데 이 만의 입구를 이렇게 모래기둥이 막는 일도 생긴대요. 이제 이렇게 모래기둥이 막으면 요걸 사주라고 하고, 이 사주에 의해 막혀버린 만을 석호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이미 배웠죠. 한국지리 배운 친구들은 너무 익숙할 거고, 세계지리만 배운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자, 석호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의 입구가, 그죠? 파랑이 쌓아놓은 사주에 의해 막힌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석호 뒤쪽으로 강물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이 유입된 강물 때문에 점점 물이 메워져서 언젠가는 이 석호가 다 메워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떠 있는 섬과 그 다음에 육지 사이가 모래사장으로 연결이 되는 일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육지와 연결된 사주다. 그래서 육계사주라고 하고, 육계사주에 의해 연결되어 버린 섬을 육계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또 모양만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석호를 좀 뜻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사빈 얘기하면 이게 이제 모래밭이고, 하천이나 해안 침식으로 공급된 모래가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 퇴적됐다. 자, 그 다음에 사주라고 하면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파랑과 연안유에 의해 좁고 길게 퇴적된 모래지형. 그래서 좁고 길게 뭔가 만의 입구를 막거나 아니면 그 섬의 입구를 뭐 연결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성장하면서 앞에 섬이 있다면 연결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우리가 사빈 여러 세계의 아름다운 해안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세계지리 교과서에서는 주로 프랑스의 니스,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자, 지중해 연안에 프랑스의 남부 니스해 안입니다. 우리 기후랑도 연결지어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육계도와 육계사주 보면은 여기 사주가 성장한 게 보이죠? 자, 사주가 성장해서 육계도가 뒤에 연결돼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요런 거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석호입니다. 석호는 우리가 순서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빙하기 때 합천의 침식작용이 활발해서 골짜기가 형성됐다. 요건 이해됩니다. 자, 골짜기가 형성된 다음에 후빙기 접어들면서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많이 형성됐다. 골짜기에 바닷물이 쫙 들어와서 많이 만들어졌고, 만의 입구에 사주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대요. 무조건 성장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주가 점점 성장하면서 만의 입구를 거의 혹은 완전히 막아버리고, 그러면 호수의 면적은 점차 축소된다.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기 때문에 염도가 중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걸 석호라고 하고, 예, 내용을 뭐 우리가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강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죠. 강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고, 여기가 원래 만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더 빙하기 땐 저 아래쪽이 하류였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후빙이가 되면서 여기 안으로 만이 생긴 거예요. 이 만의 입구를 연안유에 의해서 사주가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주에 의해서 막힌 석호가 생겨나가고, 이 석호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메워지게 됩니다. 이 석호로 우리나라 동해안의 경포라든지 화진포 이런 데가 유명한데,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석호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다양한 해안 지형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 보면은 사주가 매우 길게 발달한 걸 볼 수 있어요. 사주가 매우 길게 발달해서 그 안쪽이 석호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석호를 보여주는 지형도 지도를 보면, 그죠? 안에 석호가 있고 여기 석호가 있고 이 석호 앞쪽으로 이렇게 사주가 발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갈베스톤호 뭐 이런 데가 텍사스주에서 관찰되는 석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석호는 좀 규모가 작은 편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석호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해안 퇴적 지형 중에 파랑에 의한 거 말고 조류에 의한 침식과 퇴적으로 발생하는 갯벌이 등장합니다. 자, 갯벌은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드러난다.
뭐 이거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요. 하천에서 공급되는 토사가 밀물 때 밀려나갔다가 썰물 때 다시 들어왔다가 밀물 때 뭐 밀려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면서 마치 그 김에다가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진흙, 그죠? 아주 그 입자가 작은 흙을 쌓아두게 돼요. 그래서 모래보다 작은 점토 등의 미립질, 아주 작은 알갱이 물질이 여기에 이제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 이런 게 서식하면서 오염물질을 막아준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5대 갯벌이 있고요. 주로 그러니까 결국은 조류의 움직임이 강해야 되니까 이 세계 5대 갯벌은 결국 조수간만의 차 또는 조석간만의 차라고 하죠. 밀물과 썰물의 차. 이 차가 큰 곳에서 관찰됩니다. 그래서 보면 북해연안, 그죠? 독일, 덴마크 이쪽에 북해연안,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해안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아마존강 하구 이런 데가 이제 세계 5대 갯벌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출제는 보통 여기 잘 되고요. 한국지리에선 당연히 여기 잘 되겠죠. 그래서 독일의 바덴의 갯벌 뭐 보시면 우리나라 갯벌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예, 순천만 갯벌 뭐 이 갯벌의 풍경은 비슷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에서 관찰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계지리에서만 배우는 지형입니다. 산호초, 코랄 리프라고 돼 있네요. 자, 산호충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생물의 석회질 골격, 그러니까 뼈예요, 뼈. 산호충의 뼈가 점점 바스러지면서 퇴적된대요. 근데 산호충은 열대나 아열대에서만 분포하기 때문에 특히나 수심이 얕은 데서 요런 데서 많이 관찰이 되고, 그래서 남북이 30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저위도에서 관찰되는 거고요. 제일 대표적인 데가 이 산호충이 몰려 지내는 데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해안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 해안.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동부. 자,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지역은 열대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에 살고 있는 대보초. 대보초라고 돼 있기도 하고, 이걸 한글로 그냥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쓰기도 해요. 자, 요런 데서 많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산호초가 남겨놓은 이 골격이 얼마나 많이 퇴적됐으면 이게 섬이 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하얗고 부서질 듯한 모래와 아주 투명한 바닷물, 요런 것들을 우리가 열대바다 하면 생각하잖아요. 그 열대바다의 이제 해안을 산호초 해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주요 산호초를 보면은 주로 그죠, 남북 회기선 사이에 분포를 하고, 이 바다 생태계의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호초가 많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좀 많은 이제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는 편입니다. 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안 지형도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되니까요. 50강 이미 이제 50강 영상이 먼저 올라갔을 텐데 문제 풀어보시면서 또 모르는 내용 있으면 다음 주에 언제라도 질문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